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속보 계속 이어갑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이제 불과 1시간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지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간표도 결정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움직임이 첨예한 가운데 우리 내부의 정치 지형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각 전 세계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는 지금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전 과정과 각계의 반응, 또 의미와 전망을 취재기자 또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현태 손소영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지요? 선고까지 딱 1시간 남았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곳 헌법재판소는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탄핵 심판 사건을 취재해온 법조팀 손소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지금 굉장히 주변에 노래소리나 구호 소리가 들려서 시끄러운 상황인데 현재 주변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안국역 사거리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외 취재진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 상당히 혼잡한 상황인데요. 인근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보다 인력을 늘려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은 오늘 평소보다 일찍 8시 전후로 모두 출근을 마쳤습니다. 네, 헌정사에 남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들 관심도 뜨거운데 어제 일반인 방청 추첨을 잘 마쳤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 추첨을 마쳤는데 19,000여 명이 몰려서 80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양측 관계자들도 참석을 희망한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심판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경비 인력을 강화하고 고정되지 않은 집기 등을 모두 치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 선고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지만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곳 이제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도착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나요? 아직은 이제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도착하면 좀 입장을 밝히고 심판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회 측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황정근 변호사 등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이중환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등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측을 합하면 대리인단만 40명 정도에 육박하는데 어제 통화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부는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양측이 대심 판정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은 선고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선고 하루 전인 어제 오후에도 이제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네, 헌재는 이 평의 개최 여부를 어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을 정도로 이 막판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최종 표결만 남겨둔 채 어제는 이 결정문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인용이나 기각에 맞춰서 이 주문이 담긴 결정문을 미리 준비해놓고 평결 직후에 채울 재판관들의 이름만 빈칸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네, 2014년 통진당 해산 때도 이 주문 선고 직전에 평결이 이뤄진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표결을 미루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이 선고 직전 10시쯤 표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쟁점이 많은 사안인 만큼 어제 평의에서 이 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네, 지금 만약에 오늘 평결을 하고 했다면은 지금 이 시간쯤이나 잠시 후쯤 평결이 또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결이 되고 나서 이제 11시부터 선고를 하게 되면 이 순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많은데 선고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네, 먼저 이제 결정문을 낭독할 텐데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주시민 강일원 재판관이 일부 같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의 요지를 말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이 심판 청구의 의의와 이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방금 말씀하신 방식대로라면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헌재는 통상 주문을 읽고 결정 이유를 밝히지만 이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주문을 나중에 읽기도 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그랬고요. 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도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2004년 탄핵 심판 때는 이 선고에만 25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이 당시보다 소추 사유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선고 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오쯤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수 의견이 많을 경우에 선고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국회가 이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하면서 이제 그 사유를 총 13가지로 이제 했었고, 헌재가 그것을 이제 처음에 이제 재판을 할 때 5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오늘 결정 요지도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별로 재판부의 판단을 밝히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 국회가 제출한 것을 보면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이렇게 13개의 소추 사유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준비 절차 기일에서 이 재판부는 5가지 쟁점으로 소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이 있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있고요. 또 언론 자유 침해와 뇌물 수수 등도 쟁점입니다. 인용과 기각 중에 이제 어떤 의견을 먼저 밝힐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규칙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인용 의견이 먼저 낭독되고 그 다음에 기각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뭐 화면에 5가지 쟁점에 대한 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의견, 뭐 인용이나 각하 의견을 발표를 하면 그 재판관들이 어떤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고 어떤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는지 이름을 밝힌 다음에 이제 주문을 선고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2004년이랑 달라진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소수 의견도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인용될 경우에는 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변론과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 결정문은 이미 인용과 기각 두 경우에 맞춰서 미리 작성된 상태고요. 마지막 판결 결과에 따라서 완성된 결정문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파면 혹은 직무 복귀는 이정미 대행이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 박한철 소장이 이제 퇴임을 1월 말에 하면서 이번 탄핵 심판이 이제 원래 정상적인 9인 체제에서 8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8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인용과 기각이 어떤 경우의 수를 좀 갖게 되나요? 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 인용이 됩니다. 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기준은 이 결정에 참여하는 재판관 수가 몇 명인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인용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예, 그 뭐 인용이나 기각 외에 이제 각하의 경우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각하는 어떤 경우에 좀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각하라는 것은 이 탄핵 청구 자체가 이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헌재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의 의견을 내야 각하 결정이 됩니다. 8명 재판관 체제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6명 이상 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각에 해당됩니다. 이 기각과 각하 의견이 합쳐서 3명이 나와도 역시 6명 이상 찬성을 채우지 못해서 기각이 됩니다. 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뭐 8인 재판관 체제 아니면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안을 의견할 때 뭐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고 한꺼번에 의결했다,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제 변론 마무리될 때쯤부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이 없는 8인 재판관 체제가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게 이 헌법재판소법의 정족수 규정이기 때문에 심리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역시 소추 사유를 묶어서 표결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견해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 국회가 3가지 사유를 묶어서 표결했지만 당시 헌재도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또 당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헌재는 준비 절차 기일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서 이 국회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쟁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이례적으로 준비 절차를 포함해서 모두 20번의 재판을 열었는데 이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교해보면 그때 7번을 했으니까 3배 정도 많은 거가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준비 절차 기일을 따로 갖지 않고 7차례 변론을 열고 4명의 증인이 출석한 다음에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3차례 준비 절차 기일을 먼저 갖고 지난 1월 3일부터 17번의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당시보다 3배가량 더 많이 변론을 열었고 또 본격적인 평의에 앞서서 이 재판관 회의도 거의 휴일을 빼고는 매일 열었습니다. 또 2004년에 비해 훨씬 많은 증인들이 채택됐는데요. 이제 2004년에 4명이 채택됐다면 이번에는 25명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도 주 2회 내지 많은 경우에는 3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준비 절차를 3번 정도 가졌던 것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절차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3차례 준비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갔죠. 현재는 이정미, 강일원, 이진성 재판관을 이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준비 절차를 주재하면서 이 변론에 앞서서 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월 3일 첫 변론이 있기까지 현재는 12월 22일, 27일 그리고 30일 3번에 걸쳐서 이 준비 절차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 특검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자료를 요청했고요. 국회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 등도 일부 확정했습니다. 또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별로 5가지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등 7명의 증인 채택도 이 준비 절차 단계에서 이뤄졌습니다. 네, 지금 이건 헌법재판소 지금 선고 시간이 다가오면서 애국가도 나오고 굉장히 분위기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응급차까지 지금 동원이 돼서 대신 판정 앞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 절차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변론을 하면서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종 변론까지 모두 17차례의 변론이 이뤄졌는데요. 지난 1월 3일 첫 변론은 이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9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변론에도 박 대통령은 역시 출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남은 변론은 피청구인 없이 진행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또 정한 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82일 동안 이 심리를 하면서 이 신청된 증인이 90명에 달했는데요. 대통령 측은 2월 말쯤에는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17차례 변론에서 결국 최종 신문을 받은 증인은 25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고가 시간이 한 40분 정도 후면 이제 선고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경비 인력도 상당하고 상당한 긴장감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증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결국 양측이 각자의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들을 선택을 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국회와 대통령 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있었죠. 그리고 최 씨의 청와대 출입과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정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영선 그리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인들도 채택이 됐었죠. 차한택 광고 감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현식 전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또 재단 직원이었던 이 박헌영 노승일 씨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관료였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이 김상률 전 수석도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고영태, 류상영 씨와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 헌재가 경찰에 소재 탐지까지 요청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딱 42분 남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현장을 또 연결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를 연결해서 취재기자들로부터 오늘 있을 선고 과정과 또 진행 절차 그리고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약 한 40분 정도 남았으니까 잠시 뒤에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선고 과정을 누구보다도 긴장감 속에서 지켜볼 청와대의 이 시각 반응이 궁금합니다. 긴장 속에서 조용히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청와대 연결합니다. 남승우 기자.
지금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주변은 현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 버스에 둘러싸인 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 청와대 참모진은 불과 1시간도 남지 않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면서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TV 생중계로 헌재의 선고 내용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헌재의 선고 순간을 주시하면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서울 삼성동 사저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삼성동 사저가 장기간 비어진 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임시 거처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 진술 의견서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 반응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쯤 재판관 8명이 아마 평결을 끝내고 주요 주문 사항을 아마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있을 탄핵 심판 선고 과정에서 눈여겨볼 대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국민 주권주의 위반 여부 등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쟁점을 둘러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상반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은 5가지 쟁점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 비선을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해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하고 권한 남용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최 씨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최 씨에게 국정사항이나 인사, 외교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고 최 씨가 국정 개입을 하도록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의혹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형사소송법 위반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위력으로 기업에 출연하게 해 최 씨의 사익을 추구하게 했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측은 이를 뇌물이 아닌 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측은 대통령의 제대로 된 지시가 없었다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측은 단저에서도 직무를 봤다며 임무를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해당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장을 경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측은 대통령이 해임을 강요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측은 언론사 사장 경질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오늘까지 90여일 동안 3차례 준비재판 또 17차례 변론을 여는 등 헌정사상 2번째 탄핵 심판을 심리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숨가팠던 심리 과정을 박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고 헌재는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준비 절차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준비 재판을 3차례 진행했고 지난 1월 3일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9분 만에 끝난 1차 변론 이후 헌재는 2차 변론에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신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1월 16일 5차 변론에서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증인으로 나와 10시간 넘게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헌재는 1월 말까지 모두 9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임기가 끝난 박한철 소장은 1월 31일 퇴임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고 안전수석은 한 번 더 신문을 받았습니다. 고영태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봉근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일부는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100명 안팎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5명이 출석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17차례의 변론을 마무리했고 오늘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그동안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곧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제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금까지의 대립을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시민들은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정이 최순실이란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의혹 제기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절망스럽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집회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탄핵 반대 목소리도 본격화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특검 수사는 불법이고 탄핵은 무효라며 반대를 외쳤습니다. 일방적으로만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핍박하는 것 같아갖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열받아서 나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매주 새를 불려나갔습니다. 19차례 탄핵 찬성 집회, 16차례 탄핵 반대 집회. 그동안 광장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양측 모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복하고 또는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헌법 침해 행위이고 나아가서는 그게 국기문란 행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국정 시스템 운영 자체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진 국론을 다시 모아 어떻게 화합과 도약의 계기로 만드느냐.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도심 상공에 KBS 항공 1호기가 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을 자세히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KBS 항공 1호기를 연결합니다. 정세비 기자, 지금 서울 상공에서 헌법재판소 등 서울 도심 전역이 잘 내려다보고 있을 텐데요. 어떤 표정입니까? 네, 제가 타고 있는 KBS 항공 1호기는 현재 이 동대문 상공 쪽에 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시 뒤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릴 헌법재판소와 그 주변 상황이 카메라 화면에 담기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화면을 보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잠시 뒤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루어질 헌법재판소의 외경 모습이고요. 그 앞쪽으로는 경찰이 겹겹이 차벽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벽은 헌법재판소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안국역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 가운데에 나오는 건물 뒤쪽으로 찬성 측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중앙에 나오는 모습은 탄핵에 반대하는 쪽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인데요. 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중앙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잠시 뒤 이뤄질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탄핵 반대 측 그리고 탄핵 찬성 측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어제와는 달리 경찰이 차벽 등을 동원해서 집회 현장을 완전히 둘러싼 그런 상태로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약 30분 정도 뒤면 역사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헌재의 선고를 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항공 1호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동대문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제동 주변 일대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탄핵 찬성 또 반대 집회가 오늘도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있을 탄핵 심판 선고 전 과정과 또 의미, 향후 전망 등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으로 김경수 전 서울고검장이시죠? 김경수 변호사님 나와 계시고 김철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으로 국민대 홍성물 교수님. 네. 그리고 정치팀의 곽희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약 30분쯤 뒤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될 텐데요. 먼저 김 변호사님, 오늘 그 탄핵 심판 선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헌정사상 지금 두 번째 탄핵 심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네. 그런 점에서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임기 중에 파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대통령에서 끌어내린다는 막중한 이런 재판 결과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운명, 우리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앞으로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역사적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해하는 것은 잠시 뒤에 있을 탄핵 심판 결정이 과연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할 텐데 지금으로서도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기다려봐야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자, 김철우 기자. 그러면 이제 11시부터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걸쳐서 최종 이제 주문이라고 하죠.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겁니까? 예,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10시부터 평의가 시작됐고요. 지금 현재 평결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그 결정문 작성까지 간 것 같습니다. 결정문 완성 당시에는 소수 의견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정 이유라든지 그런 요지 낭독을 10시부터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KBS를 통해서 전국 생중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문 낭독이 있게 됩니다. 주문 낭독이라는 게 뭡니까? 주문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을 한다, 기각을 한다, 뭐 아니면 각하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주문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 용어로서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일반 시청자들 알아듣기 쉽게는 최종 결론이라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자, 변호사님. 그 이제 일반 그 재판에서 나오는 어떤 선고 과정과 헌법재판소 과정이 좀 다릅니다. 왜 이렇게 좀 다른 건지 좀 그 과정을 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일반 법원에서의 결론은 선고를 할 때 보통은 판결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결정이고 그 결정이 크게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크게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법조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는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우선 이 사건 소위 말해서 이게 2016 헌나 1호 사건입니다. 헌나라는 게 탄핵 심판 사건을 말합니다. 번호가 헌법재판소 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재판을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걸 먼저 선언하고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다음 지금 잠깐 그 화면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탄핵 심판 선고 절차가 이제 마지막 평의는 지금쯤 아마 어제 이미 끝났고 평결이 지금쯤 아마 끝났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정문이 지금 아마 거의 이제 가고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결정 이후 요지 낭독서부터는 11시부터 이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는 보통 통상 주문을 읽고 두 가지씩처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대할 경우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주문을 최종 마지막에 읽는 걸로 되도록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우리 정치부 이제 전문 기자와 또 우리 정치학자이신 이제 홍성을 교수님한테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이제 결정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 이제 길이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즉시 파면이 되거나 대통령이 바로 또 직무로 복귀하거나. 자, 두 가지 결정 지금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좀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 우선 기각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즉시 그야말로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머지 임기를 예정대로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대통령 직위를 회복을 해서 그렇습니다. 즉시 회복을 하고 권한을 모두 회복을 하고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용이 될 때가 지금 문제인데요. 인용이 될 때는 우리 뭐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인용이 되면 그 문안에는 그대로 즉시 파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직에서 그대로 파면이 되고 따라서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이 없어지게 되는데 다만 경호 경비와 관련된 특권만 남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국정은 국무총리가 지금처럼 권한 배행을 하는 속에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곽희습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 화면에서 이제 그 자막으로도 떴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오늘 대통령의 일정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헌재가 이 탄핵소추안을 인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대통령이 직무가 파면이 되고요. 저희도 호칭으로 사실은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때 기각이 됐기 때문에 수석들하고 바로 오찬을 했고 참모들하고 오찬을 했고 또 대국민 메시지를 그 다음날 발표하게 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또 뭐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만약 인용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 나오는 얘기로는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와대에서도 중계차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바로 글로 갈 수 있을지 또 다른 데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또 인용이 됐기 때문에 뭐 사과라든지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대국민 메시지 어떤 식으로든지 표명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바로 복귀를 한 다음에 또 향후 아까 우리 홍성월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검찰 수사나 이런 거에 또 대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결과는 이제 잠시 뒤에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또 과거에 2004년도니까 13년 전이죠. 그때 한번 걸어갔던 길을 갈 것인지는 잠시 뒤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 헌법재판관이 지금 8명이란 말이죠. 이제 헌법재판관에 오늘 선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소출한 것이 인용이 되려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나머지 그럼 2명이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소수 의견으로 남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소수 의견이 과거에는 헌재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드시 뭐 명기라도 그렇게 돼 있는. 과거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돼 있었습니다.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부 공개를 하는 것으로. 공개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낭독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재판장만 낭독을 합니까? 아니면 소수 의견 한 분도 또 낭독을 하게 됩니까? 네, 지금 이유와 주문을 어떻게 낭독하느냐도 결국 재판관 회의의 결정 사항입니다. 과거에 그 헌법재판소 1기, 2기, 3기 그러니까 한 기를 보통 재판소장의 임기를 따라서 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러니까 법정 의견, 소위 말해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기부터는 그게 소수 의견인 경우에는 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따로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번 평결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 화면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6명 이상 찬성 시 이제 탄핵 인용이 되는 거고 3명 이상 반대 시 기각이 되는 거고 됩니다. 만약에 2명 반대 시는 이제 인용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잠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주문하고 낭독하는 것은 방금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재판장이 할 수도 있고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은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새롭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재판관들이 이제 오늘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김철우 팀장 3가지인 거죠. 뭐 말씀하셨듯이 인용, 기각, 뭐 각하 그렇게 되는데 용어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법률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용 같은 경우는 인정해서 용납한다. 그런 거에 약자가 되고요.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인 경우를 말합니다. 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은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야 됩니다. 기각 같은 경우는 심판의 요건을 갖췄지만 탄핵 청구의 이유가 없다.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각하 같은 경우는 절차상 하자 등으로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대통령이 즉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변호사님, 이제 한 가지 이제 일반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 사법 기구죠. 그리고 이제 헌법에서 이제 정해진 그런 기구인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독특하게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유럽의 몇 나라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입하게 된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소를 도입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헌법재판 제도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헌법재판 기능을 했습니다. 1800년대 초기부터 있었고요. 그게. 그다음에 그 제도로서 우리나라 헌법재판 제도가 도입된 거는 결국 독일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독일의 제도는 과거 1930년대에 나치 정권이 들어섰다는 그런 어떤 반성적인 고려에서 독일이 그 소위 민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헌법 스스로가 방어적으로 뭔가를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론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법부나 아니면은 그 행정부의 어떤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침해할 때 헌법 스스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든 것이 헌법재판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이제 그림이 계속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는 조금 전에 대통령 대리인단과 또 국회 소추위원단 변호인들이 모두 다 입장을 이제 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 약 한 20분쯤 뒤면은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가 우리 그 사법체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지난 87년 헌법 개정 때입니다. 개정 때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배경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거에 어떤 군사 권위주의 정부에서 있었던 어떤 정통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을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크게 보면은 우리가 80년대 이전까지는 헌법적 정신이 어떻게 우리의 국민의 권리 또는 인권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그 어떤 민감도가 낮았는데 그때부터 그게 우리 87년 헌법 제도가 그 당시에 그 60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발달됐기 때문에 좀 더 민권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 제도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헌법적 질서를 좀 더 존중하고 존중한다는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자, 이렇게 해서 87년 도입된 헌법재판소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2004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 측의 소추안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 직무가 즉시 복귀가 됐었습니다만 오늘 탄핵 심판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뒤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당의 반응과 또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사로 갑니다. 김규하 기자. 지금 상당히 아마 긴장 속에서 이 과정을 지켜볼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있는 이곳 자유한국당사는 침묵 속에서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또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현재 집결해 있습니다. 선고가 시작되는 11시부터 TV 생중계를 다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회견장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직접 당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일단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명진 위원장은 탄핵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에 대비해서 두 가지 입장문을 직접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심판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한 민주당 표정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사로 갑니다. 윤진 기자. 네, 민주당은 지금 어떤 민주당입니다. 상황입니까?
탄핵 심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야당도 긴장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소속 의원들이 국회 등에 함께 모여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1시부터 추미애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당 대표실에 모여서 함께 생중계를 시청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추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과에 따른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전 10시 반부터 박지원 대표와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후 선고 과정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의총으로 전환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바른정당도 11시부터 지도부가 국회에 모여서 헌재의 선고를 지켜봅니다. 선고가 나오면 비상시국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11시에 비상상무위를 열어 탄핵 심판 중계를 함께 시청하고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은 민주당사가 아니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윤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철우 기자, 네. 잠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의 국회 소추위원단과 또 대통령 대리인단이 막 입장을 했는데 한마디씩 하고 들어갔다고요? 예,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주 짧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네.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네. 국회 소추위원 측의 권성동 위원 같은 경우는 착잡하고 그러면서도 긴장이 된다. 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재판관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네. 그렇게 짧게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전체적인 정치권의 지금 이 시각 상황 또 반응 궁금한데요. 국회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황진우 정아인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여기는 국회 앞에 마련된 KBS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국회는 오늘 지난해 12월 9일 탄핵 표결이 이뤄졌던 날의 아침처럼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를 취재하고 있는 정화인 기자와 함께 국회 상황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 기자, 네. 앞서 자유한국당과 또 민주당 다른 야당들의 분위기를 봤는데 오늘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 그런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초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조기 대선 실시 여부로 직결이 되고 또 각 당의 대선 전략에도 큰 파문을 몰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만큼 헌재의 동향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당을 비상체제로 전환을 해서 선거 이후 전국 구상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정을 공개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비대위원들과 당 지도부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을 비상 대기하라고 지금 지침을 내렸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날부터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이 국회 주변에 또 그리고 당사 주변에 비상대기를 해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시 대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우상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돌렸는데요. 개별적인 입장이나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이 박 대통령의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 당의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책 등은 앞으로 이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리가 돼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대선 전국에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만큼 상황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이제 처음에 탄핵을 추진할 때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이제 심사할 때, 심리할 때, 이때는 이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탄핵과 관련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놓았었는데 네, 그렇죠.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좁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입장 때문에 오늘 가급적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하면서 선거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에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출신 주자들은 주로 지역에 머물면서 일단 직무에 집중하고 외부 일정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경우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이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는 만큼 곧바로 각 당에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시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예정대로 오는 12월 대선으로 치르게 됩니다. 각 주자들의 선거 전략 일정에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탄핵이 이제 오늘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 일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지요. 이 현행법상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이 되면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게 돼 있습니다. 60일 안에 가능한 선거일은 선거 공고일 등을 감안을 하면 4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가 되는데 이 중 60일째인 이 50일, 5월 9일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5월 첫 주에는 아무래도 이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고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서 기간을 가급적 채우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5월 9일이 가장 확실시돼 보이고요.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거리 선거라서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2시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원래 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데 이 대통령 선거임을 감안을 해서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무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겠지만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 선거일과 투표 마감 시간은 각 정당과 대권 주자들 사이에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는 원래 예정됐던 올해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를 연결해서 정치권의 반응과 움직임 쭉 살펴봤는데요. 특이한 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사에서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선거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유한국당은 당사로 또 민주당 쪽은 국회로 연결을 해서 각 당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소식도 또 조금씩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김철우 기자, 그리고 곽기섭 기자. 지금 양측에서 조금씩 의견이 좀 나왔어요. 예. 헌재 선거 결과를 승복하겠다. 예. 처음서부터도 이제 국회 소추위단 측에서는 얘기를 했었고, 네. 대통령 내린단 측은 그냥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오늘 좀 새로운 반응이 나왔군요. 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이동욱 재판관이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을 하겠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네. 그리고 이중환 변호사의 경우도 현명한 결정이 나올 걸로 기대한다. 네. 재심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하고 입장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헌법재판소는 재심은 없는 거고요. 네. 단심으로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새로운 그 소식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대통령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하다. 네. 삼성동 사저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비워놨기 때문에 네. 청소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방금 이제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네. 청와대 경호팀이 대통령이 파면됐을 경우에 이동할 경로를 또 확보를 하고요. 또 네. 삼성동 사저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도 안 돼 있고 또 지금 네. 겨울이라서 춥지 않습니까? 네.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비워놨기 때문에 안 됐다고 네. 했었는데 준비가 된 걸로 확인이 된 걸로 이렇게 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인용 결정이 났을 경우에 그런 네. 상황입니다.만 당장 인용 결정이 12시쯤 만약에 선고가 됐을 네. 경우에
뭐 한두 시에 나갈지, 뭐 2시에 나갈지, 3시에 나갈지, 저녁 때 나갈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른 곳이 아니고 삼성동 사저로 가는 거는 아마 확정이 되는 듯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화면은 아마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가 이루어지는 되던 장소죠. 예. 저기 뭐 도청 방지 장치라든지 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관 이외에는 어떤 뭐 연구관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은 함께 배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지난번 변론 2월 27일 날 한 이후에 지금까지 11일 동안 재판관 8명이 모여서 이제 평의를 열었던 것이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자, 홍 교수님 하나 이제 궁금한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상 초유의 길인데 미국의 경우에 탄핵된 대통령들이 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미국은요, 사실은 지금까지 45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1776년이 아니라 1789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미국은 처음에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독립 선언만 했던 거죠. 선언만 했던 것이고, 이제 그 의회만 있었습니다. 연방의회만. 자,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사실은 2차례 혹은 3차례의 그 탄핵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868년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 때였는데 미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연방 상원 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통과가 되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직무 정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파면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사법적 통제가 아니라 정치적 통제를 하는 것이죠. 앤드루 대통령은 이때 그냥 기각이 돼서 복귀를 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윈스키 스캔들 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닉슨이었는데 닉슨은 본인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최종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면이 돼서 대통령직을 물러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군요. 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눈 중에 이미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에 양측 대리인단, 변호인들이 다 입회를 했고 또 방청객들도 전부 입회를 했고 곧 재판관들이 아마 입장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 3분쯤 뒤면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헌법재판소로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현태, 손소영 기자 나와주십시오. 선고까지 약 4분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떨리는 상황인데요. 이제 법조팀을 취재하고 있는 손소영 기자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이제 현재 주변 상황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경찰이 안국역 사거리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완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외 취재진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고요. 인근에 이 상당히 많은 수의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소리가 이곳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보다 인력을 늘려서 현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도 일찍 출근해서 이제 판결을 마치고 곧 조금 있으면 대심 판정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양측 대리인단이 대심 판정에 지금 들어와서 있는 걸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그 재판관들은 입장을 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대리인단이 모두 들어와 있고 뭐 취재진, 방청객 등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대리인단이 이제 들어오면서 간단히 한마디씩 했던 것들 그것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국회 측 이 권성동 의원은 이 착잡하고 긴장된다라는 소감을 표현하면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에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대심 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 측 이 서석구 변호사는 기각이나 각하를 확신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앞에서 태극기를 두르는 퍼포먼스를 잠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한 대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소추 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변호사 대통령 측인데요. 역시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권성동 소추 의원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지금 다시 저희 화면을 지금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양측